여기 프랑스의 한 유명 기자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해 들었던 모든 이야기가 거짓일 거라 생각하며 비웃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그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그녀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프랑스로 돌아간 후에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가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소넬이에요. 저는 평생 물에 둘러싸여 살았답니다. 런던에서 태어난 해상 물류 전문가로서 바다는 항상 제 직장이자 열정이고 변함없는 동반자였어요. 저는 세계의 주요 해운 항로를 항해하고 원자재부터 첨단 전자제품까지 화물을 관리했으며 여러 대륙에 걸쳐 수많은 항구를 방문했죠. 그런데도 어쩌면 제가 경력을 쌓은 바로 그 요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진실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르단의 항구 도시 아카바로에 겉보기에 일상적인 임무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거였습니다. 도착했을 때 저는 항구가 얼마나 소박해 보이는지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익숙했던 싱가포르, 로테르담, 상하이 같은 분주한 중심지와는 전혀 달랐죠. 아카바는 작고 조용하고 거의 평온했어요. 중요한 항구 도시에 대한 제 머릿속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현지 물류 관리자인 사미르와 함께 항구를 둘러보는 동안 그가 한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이 작은 바다를 위해 석유가 발견될 수 있는 땅을 포기했습니다. 그 말은 저를 당혹스럽게 했죠. 누가 잠재적으로 석유가 풍부한 영토를 작은 해안선과 맞바꾸겠어요? 특히 요르단처럼 자원이 제한된 나라에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미르가 계속 말했어요. 석유가 나오는 땅은 우리에게 보물이었지만 우리는 바다가 더 필요했습니다. 바다 없이는 세계와 연결될 수 없으니까요. 저는 1965년에 요르단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협정을 체결하여 7,000평방킬로미터의 사막 영토를 홍해의 단 19km의 해안선과 교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우디아라비아는 바로 그 지역에서 주요 석유 매장지를 발견했고 이는 수십 년 동안 그들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생산 지역이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사미르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담긴 눈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바다는 석유보다 더 중요했으니까요. 몇 척의 화물선이 정박해 있는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항구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잠재적 부와 세계에 대한 보장된 접근 사이에서 한 국가의 존재적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석유가 더 많은 번영을 가져다 주지 않았을까요? 제가 물었죠. 아마도요. 사미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석유는 결국 고갈됩니다. 바다는 영원하고 우리를 다른 모든 것과 연결해주죠. 따뜻한 요르단의 태양 아래 서서 아카바의 해안가에 부드럽게 철썩이는 파도를 보며 저는 제2의 지진 같은 변화의 첫 진동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국가 자원, 경제 발전, 그리고 바다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였습니다. 아카바에서의 며칠 동안 저는 사미르와 자주 만났어요. 그는 항구 확장 계획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석유는 몇십 년 안에 말라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바다는 우리에게 영원히 기회를 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해변 카페에 앉아 홍해 너머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는 불같은 주황색과 깊은 자주색으로 빛났죠. 저는 그때 요르단의 결정이 단순한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당신이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군요. 사미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다는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능성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바다는 문입니다. 그리고 문이 없는 집은 감옥이 될 수 있죠. 사미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확히요. 바다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제 여행 일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바다가 단순한 물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그것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귀중한 자원이다. 다음 날, 저는 항구 근처의 시장을 방문했어요. 컬러풀한 스카프와 향신료, 기념품이 가득했죠. 한 상인이 저에게 작은 병 안에 담긴 홍해의 모래와 조개 껍질을 팔려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세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 바다의 작은 조각을요. 저는 그 작은 기념품을 샀어요. 단순한 관광객 기념품이 아니라 제게 새로운 통찰력을 준 장소의 상징으로 말이죠. 그 병을 호텔 침대 옆에 두고 저는 이 작은 해안 도시에서 배우고 있는 교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요르단은 자국의 미래를 바다에 걸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선택은 옳은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석유는 많은 부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바다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제 무역, 관광, 식량 안보 이 모든 것이 바다를 통해 가능해졌죠. 그 밤, 저는 요르단의 결정이 석유보다 바다를 선택한 것에 대한 순간적인 영감이 아니라 심사숙고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선택했어요. 일시적인 부보다 영속적인 접근성을요. 아카바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일출을 보기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태양이 홍해 너머로 떠오르며 물 위에 금빛 길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제 경력과 전문성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죠. 바다는 더 이상 제게 단순한 운송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힘이었어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 지식을 세계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마지막으로 아카바의 작은 항구를 내려다보았어요. 그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이제 제게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바다에 대한 접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그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죠. 런던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이제 제 일에 대한 새로운 목적의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단순히 컨테이너와 스케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생명선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바다야말로 나라의 가장 소중한 자원이었던 거죠. 아카바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며칠 후, 저는 몽골 출신의 물류 운전사인 카이르잔을 만났어요. 항구 시설에서 그를 처음 본 것은 참 이상했답니다. 몽골은 완전히 바다와 단절된 내륙국이고 가장 가까운 해안선까지도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쉬는 시간에 우리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오후 그가 한 말이 저를 정말 놀라게 했죠. 우리는 금도 있고 철도 있지만 바다가 없어서 아무것도 수출할 수 없어요. 이 말의 단순함과 깊이가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르단의 선택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어요.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지리적 위치 때문에 발이 묶인 상황이었던 거죠. 몽골에는 엄청난 천연자원이 있어요. 카이르잔이 설명했어요. 금, 구리, 석탄, 철광석까지. 하지만 바다로 직접 접근할 수 없어서 이 자원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뭔가를 수출하려면 몽골은 전적으로 육로와 철도에 의존해야 했어요. 주로 중국과 러시아를 통과해야 했죠. 이런 의존성이 엄청난 취약점을 만들고 있었답니다. 중국이 이번 달에 수입을 줄이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가 정치적 긴장 때문에 국경 통과를 폐쇄하면 우리 수출은 완전히 멈춰버리죠. 그는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카이르잔의 손을 바라봤어요. 오랜 중노동으로 단단해진 손이었죠. 이 같은 손이 한때는 몽골의 자원이 풍부한 산에서 금이나 철을 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고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요르단의 항구 시설에서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그저 바다 근처에서 일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다는 기회를 의미해요. 몽골에서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홀로 호텔 발코니에 앉아 홍해를 바라보며 이 새로운 관점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섬나라에서 자란 저는 평생 바다를 당연하게 여겼었죠. 공기처럼 늘 그곳에 있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이제 저는 바다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제약을 가져오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단순한 물이 아니었어요. 바다는 자유였죠. 주권이었답니다. 경제적 독립성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데도 제 조국이 풍부하게 가진 이 필수적인 자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선물을 분배하는 데 있어 공정하지 않아요. 그날 밤 제 일기장에 적었죠. 그리고 아마도 가장 큰 선물은 석유도, 금도, 비옥한 토양도 아닐 거예요. 광활한 바다의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단순한 기회일 테니까요. 다음 날, 저는 카이르잔에게 더 많은 것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몽골 같은 내륙국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우리는 국제철도 연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다가 없다는 것은 항상 다른 나라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죠. 바다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국가의 운명을 타국의 손에 맡기는 것과 같았답니다. 당신 나라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 행운이에요. 카이르잔이 말했죠. 영국인들은 그걸 모를 거예요. 당신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꿈이었던 거예요.
카이르자는 몽골의 물류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가 광물을 중국으로 수출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바다가 있다면 우리는 전 세계 어디로든 수출할 수 있을 텐데. 그의 말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몽골은 풍부한 자원을 가졌지만 그것을 세계 시장에 내놓을 방법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한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국가의 발전 가능성 자체를 제약하고 있었죠. 바다가 없는 것은 항상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카이르잔이 덧붙였어요. 수입품은 더 비싸지고 수출품은 더 싸게 팔려요. 우리는 항상 중간 상인들에게 돈을 지불하게 되죠. 저는 이전에 물류를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로만 봤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한 나라의 경제적 주권과 직결된 문제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카이르잔과 헤어지기 전 제가 물었어요. 만약 몽골이 바다에 접근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고향의 양모로 만든 옷을 직접 세계 시장에 내놓고 싶어요. 중간상인 없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바다를 보여주고 싶어요. 대부분의 몽골 사람들은 평생 바다를 한 번도 보지 못한답니다. 그날 밤, 저는 해변을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는 이제 저에게 특권처럼 들렸죠.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하게 여겼던 바다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꿈일 뿐이었습니다. 바다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기회였어요. 그리고 그 기회가 세계에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답니다. 내륙국의 딜레마를 통해 저는 바다가 단순한 자연환경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원임을 깨달았어요. 요르단이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는 땅을 포기하고 작은 해안선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카이르잔과의 만남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의 이야기는 제가 바다를 보는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았죠. 이제 저는 바다를 단순한 물이 아니라 국가의 가능성을 결정짓는 열쇠로 보게 되었답니다. 요르단에서의 프로젝트가 확장되면서 한국 해운회사와 협력하게 됐어요. 그들의 대표 민호 씨는 옷차림이 단정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었죠. 한국은 물건의 99%를 바다로 수출해요. 민호 씨가 컨테이너 선박들이 짐을 싣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다는 한국의 절대적인 생명줄이에요. 이 말이 바로 내 관심을 끌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반도잖아요. 육지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가 지적했죠. 네,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육지 국경은 북한과 접해 있어요. 그가 대답했어요. 실질적으로는 섬이나 다름없답니다. 우리는 철광석도 없고 석유도 없어요. 우리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그것을 가공한 다음 완제품을 수출하죠. 모두 항구를 통해서요. 다음 며칠 동안 민호 씨는 한국의 놀라운 경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전쟁으로 망가지고 자원이 부족했던 나라가 해양 접근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경제 강국으로 변모한 이야기였습니다. 부산은 단순한 항구 도시가 아니에요. 바다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가 한국 최대 항구를 언급하며 설명했어요. 부산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한국 경제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에 부산을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그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부산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환적 허브로 성장했고 매년 수백만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며 아시아, 북미,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었답니다. 민호 씨는 한국이 해안을 따라 세계적 수준의 조선소를 건설한 방법을 설명했어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회사들은 지금 세계 조선업계를 주도하고 있었죠. 우리의 철강산업, 특히 포항의 포스코는 브라질, 호주, 인도네시아에서 철광석과 석탄을 항구를 통해 들여올 수 있었기 때문에 번창할 수 있었어요. 그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해양 접근성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카이르잔의 몽골과의 대비는 분명하고 교훈적이었어요. 몽골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수출할 방법이 없었죠. 한국은 거의 천연자원이 없었지만 뛰어난 해양 접근성을 가졌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르단은 올바른 선택을 한 거네요. 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잠재적인 석유부를 포기하고 보장된 바다 접근성을 택했으니까요. 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성은 어떤 단일 자원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바다는 당신을 다른 모든 것과 연결시켜주니까요. 그날 밤, 한반도에 반짝이는 항구 도시들의 위성 이미지를 보면서 내가 이전에 의식적으로 표현한 적 없는 경제 철학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다 자체가 국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이었죠. 이틀 후,
민호 씨와 나는 요르단의 작은 해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한국의 조선소에서 만든 큰 컨테이너 선박이 천천히 항구에 들어오는 모습을 가리켰답니다. 저 배 보이세요? 우리 회사 배예요.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기 저 멀리서 오는 또 다른 배는 철강을 싣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바다 덕분이랍니다. 그럼 바다가 없는 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내가 물었어요. 민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그들은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해요. 그들의 물건을 다른 나라의 항구로 운송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요. 때로는 정치적 문제로 국경이 닫히기도 하고요. 나는 몽골의 카이르잔을 생각했어요. 그의 나라는 바다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었죠. 한국은 운이 좋았네요. 내가 말했어요. 운이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잘 활용했어요. 민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바다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우리는 그 문을 통해 세계로 나아갔어요. 우리는 수백 개의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크레인을 지켜보았어요. 각 컨테이너는 한국에서 만든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화장품 등을 담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이 바다를 통해 세계 각국으로 보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어요. 민호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바다를 통해 우리는 세계와 연결되었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켰죠. 저녁이 되어 바다 위로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바다는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나는 이 작은 바다가 요르단에게 그리고 한국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했어요. 한국은 바다를 통해 기적을 이루었군요. 내가 말했어요. 민호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바다는 우리의 기적이었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른 나라들에게도 기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나는 바다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회였고, 연결이었고, 미래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바다는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오늘 나는 바다가 단순한 자연환경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과 산업의 가능성을 결정짓는 국경을 넘어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임을 배웠다. 한국과 요르단은 이 근본적인 진리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선택했다. 그들의 지혜가 우리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숙소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민호 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제페르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회사가 요르단과 새로운 해운 계약을 체결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배들이 이 항구를 통해 다닐 거예요. 축하해요. 내가 기쁘게 말했어요. 이것은 두 나라 모두에게 좋은 일이네요. 맞아요. 그가 말했어요. 바다가 우리를 함께 가깝게 만들었답니다. 이것이 바다의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죠.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다시 한번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나는 바다가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임을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국가들을 연결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이었어요. 요르단과 한국은 이미 이 진리를 알고 있었고 이제 나도 알게 되었답니다. 프로젝트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제 도시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됐어요. 템스강은 전에는 그저 런던의 아름다운 풍경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그 진짜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도시를 세계와 연결해주는 중요한 경제적 혈관이었던 거죠. 강변을 따라 늘어선 부두와 창고들이 그냥 산업시설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런던이 세계적인 금융과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 핵심 연결점이었답니다. 만약 이 강이 바다로 흐르지 않았다면 런던은 그저 평범한 내륙 도시에 불과했을지도 몰라요. 우와, 템스강이 이렇게 중요했다니. 저는 강가를 걸으며 놀라워했어요.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직업에 대한 시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해운업을 단순히 물건을 A지점에서 B지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옮기는 과정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보였죠. 국가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고 경제적 가능성을 결정하며 현대 문명의 생명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다가 없으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될까? 저는 종종 생각했어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이 대부분 바다를 건너오니까요. 저는 열심히 해운 산업 세미나에 참석하고 바다 접근성이 국가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또 내륙국과 해안국 간의 경제적 차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제가 접한 충격적인 통계 하나는 내륙개발도상국은 평균적으로 해안을 가진 이웃 국가들보다 1인당 GDP가 30% 낮다는 거였어요. 발전 격차가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운명을 결정짓는 거였던 거죠. 만약 해운이 멈춘다면 전 세계는 단 3일 만에 혼돈에 빠질 겁니다. 라고 한 업계 임원이 컨퍼런스에서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말이 과장된 것처럼 느껴졌을 텐데,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진실임을 알게 됐습니다. 뉴스에서 항만 파업, 해운 병목 현상, 해양 분쟁 같은 이야기를 볼 때마다 다르게 느껴지더군요. 이런 것들이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명의 기본 인프라에 대한 위협이었던 거예요. 와, 이제 바다가 정말 다르게 보여요. 제 동료에게 말했죠. 그냥 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연결된 거대한 길이에요. 제 일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물류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만든 가장 필수적인 네트워크, 전 세계의 자원, 제품, 사람들을 연결하는 해상 무역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바다는 그냥 물이 아니에요. 나중에 해운 저널에 실린 제 글에 이렇게 썼답니다. 바다는 눈에 보이는 기회이자 경제적 주권이며 한 국가의 잠재력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어느 날 저는 학교에 강연을 하러 갔어요. 아이들이 해운업에 관해 물었을 때 제가 설명했어요. 너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입고 있는 옷, 심지어 먹는 음식 중 많은 것들이 바다를 건너왔단다. 우리 집 냉장고를 열어보면 세계 여행을 한 음식들로 가득 차 있지. 아이들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요? 제 초콜릿도요? 한 꼬마가 물었죠. 응, 내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는 아마도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왔을 거야. 그리고 바다를 건너 여기까지 온 거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와, 그럼 바다는 진짜 슈퍼히어로네요. 다른 아이가 말했어요. 저는 웃었지만 그 말이 사실 정확했어요. 바다는 정말 우리 모두의 슈퍼히어로니까요. 요르단으로부터 6개월 후, 저는 런던의 카나리 워프 전망대에 서서 거대한 컨테이너선들이 템스 강을 항해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각 배는 단순한 화물이 아니었어요. 가능성을 나타냈죠. 원자재가 제품이 되고, 제품이 번영이 되고, 번영이 인류 번창으로 이어지는 그런 가능성이었습니다. 저는 지속 가능한 해양 개발에 관한 국제 프로젝트를 이끌어달라는 초대를 받았어요. 요르단에서의 변화를 경험하기 전에는 아마 고려하지 않았을 역할이었을 텐데, 이제는 제 소명처럼 느껴졌답니다. 제 전화기에 요르단의 사미르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아카바에서 안부 전합니다. 우리 항구 확장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바다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우리의 대화가 제 깨달음에 불을 지핀 것을 기억했어요. 요르단이 한 가장 현명한 투자네요.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해운 업계 리더들에게 개방된 해상 통로를 유지하고 내륙국들의 해상 무역 경로 접근을 지원하는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어요. 이런 말로 마무리했죠. 많은 나라들이 석유를 전쟁까지 치를 가치가 있는 궁극의 자원으로 여기지만 진정으로 더 중요한 자원은 바다 그 자체입니다. 단순한 자연환경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 국가의 운명과 산업적 가능성을 결정짓는 요소죠. 요르단과 한국 같은 나라들은 이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우리 산업의 미래를 인도해야 합니다. 박수 소리가 기분 좋았지만 더 만족스러웠던 것은 제가 더 이상 해운 산업의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옹호자가 되어 요르단에서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컨퍼런스홀을 나서면서 저는 다시 한번 수천 년 동안 꾸준히 바다로 흘러갔던 템스 강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이 진정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단순한 물이 아니라 문명의 생명줄, 위대한 조력자, 궁극의 자원이었던 거죠. 바다는 모두에게 속하면서도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아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다를 가장 소중한 자원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요르단에서 돌아온 지 6개월 후, 저는 런던의 카나리 워프 전망대에 서서 템스강을 따라 항해하는 거대한 컨테이너선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각 선박은 단순한 화물이 아니라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원자재가 제품이 되고, 제품이 번영이 되고, 번영이 인간의 번창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었죠. 저는 지속 가능한 해양 개발에 관한 국제 프로젝트를 이끌어달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요르단에서의 변화를 가져온 경험이 없었다면 고려하지 않았을 역할이었어요. 이제는 제 소명처럼 느껴졌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요르단의 사미르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아카바에서 안부 전합니다. 우리 항구 확장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에요. 바다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 각성을 불러일으켰던 우리의 대화를 기억하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요르단이 한 가장 현명한 투자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해운 업계 리더들에게 개방된 해상 항로를 유지하고 내륙국들의 해상 무역 경로 접근을 지원하는 중요성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불과 1년 전에는 제게 이상하게 여겨졌을 말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석유를 전쟁을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궁극적 자원으로 간주하지만
진정으로 더 중요한 자원은 바다 그 자체입니다. 바다는 단순한 자연환경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이며 국가의 운명과 산업적 가능성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요르단과 한국 같은 국가들은 이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선택을 했어요. 그들의 지혜가 우리 산업의 미래를 인도해야 합니다. 박수 소리가 기분 좋게 들렸지만 더 만족스러웠던 것은 이제 제가 단순히 해운 산업의 참여자가 아니라 옹호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요르단에서의 만남을 통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죠. 컨퍼런스장을 나서면서 저는 다시 한번 템스강을 바라봤어요. 수천 년 동안 그래왔듯이 강은 꾸준히 바다를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이 진정 무엇인지 볼 수 있었어요. 단순한 물이 아니라 문명의 생명선이자 위대한 조력자이며 궁극적인 자원이었던 거예요. 바다는 모두에게 속하면서도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아요. 저는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다를 가장 소중한 자원으로 만드는 이유이죠. 요르단에서의 경험은 제게 단순한 업무 여행 이상의 의미를 남겼어요. 그것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볼 때마다 그 푸른 수평선이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힘이었고 인류 문명의 번영을 가능케 하는 연결고리였던 겁니다. 몽골의 카이르잔, 한국의 민호, 요르단의 사미르. 그들 모두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같은 진실을 이야기했답니다. 바다가 없는 국가는 아무리 자원이 풍부해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반면 바다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는 다른 모든 것을 얻을 기회가 있었죠. 저는 이제 내륙국들의 어려움에 더 깊은 공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들의 지리적 제약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발전의 근본적 장벽이었습니다. 바다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은 세계 경제의 주류에서 배제된다는 의미였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명을 찾았어요. 바다를 모든 국가의 공유 자원으로 보는 관점을 확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내륙국들이 해상 무역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국제적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었고요. 바다는 국경을 초월한 인류의 공동 유산이에요. 저는 최근 발표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모든 국가에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제 업무는 이제 단순한 물류 관리를 넘어섰어요. 저는 전 세계를 연결하는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자이자 옹호자가 되었답니다. 학교들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바다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해양 접근성이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언했어요. 요즘은 하루를 마칠 때마다 제 일기장에 한 줄을 적곤 합니다. 오늘도 바다는 우리를 연결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것이 가장 소중한 진실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바다는 단순한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 희망과 가능성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은 어떤 국가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원이었던 겁니다. 바다를 가진 국가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없는 국가는 고립될 위험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삶의 사명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푸른 고속도로가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답니다. 그날 밤, 런던의 제 아파트 발코니에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요르단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이 중요한 진실을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다는 정말로 국가의 가장 소중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제 역할을 다할 겁니다.